당신은 입고 있는 허름한 옷이나 하고 있는 육체노동 때문에 누군가를 과소평가한 적이 있나요? 헬조선이라 불리는 화려하고 냉혹한 세상, 여의도의 마천루가 하늘을 가리는 이곳에서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사람이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난한 경비원에게 던져진 여성 회장의 오만하고 갑질 섞인 내기에서 시작됩니다. 고칠 수 있으면 당장 당신이랑 결혼해주지.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기이한 인연의 시작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10년 동안 숨죽여 살아온 한 남자의 눈물겨운 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자존심과 재능은 재벌가의 편견과 음모를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고철 덩어리 같은 시스템을 고친다고? 당신이 해내면 내 직원들 앞에서 당신을 여보라고 불러주지. 윤 의원은 고개 숙인 무능한 기술 팀원들에게 화풀이하기 위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기름때 묻은 경비원 한기석이 감히 일어서서 태연하게 손을 털며 회장님, 혼인신고서 준비하십시오.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전까지 이 빌어먹을 시스템을 고친다면 여기서 당장 당신이랑 결혼하겠어. 윤 의원의 서늘한 목소리가 서울 금융중심지 여의도 태양타워 25층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웃거나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고 오직 뒤쪽에서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서버 소리만이 카이스트나 서울대 출신이라는 엘리트들의 무력함을 비웃듯 윙윙거렸습니다. 어둠 속에 서서 야간 근무 일지를 들고 있던 한기석은 그 살벌한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일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서울의 야간 경비원, 낡은 유니폼과 달아빠진 구두를 신은 그가 재벌가의 생사가 걸린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일제히 그를 쳐다보자 기석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새벽 이슬처럼 아름답지만 냉정한 얼굴, 밝아진 강철처럼 꿋꿋한 자세의 젊은 여성 회장 윤 의원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날카로워 마주한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회의실의 엔지니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개 중에는 비웃음을 머금은 자도 있었습니다. 한 명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문 지키는 경비원이 최고 보안 등급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고친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희원은 팔짱을 낀 채 태양그룹을 붕괴 직전에서 지탱하느라 지친 기색을 감추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 있게 나섰으니 당신이 태양그룹 내부 시스템에 대해 뭘 아는지 궁금하군. 기석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90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물리 서버 렉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프트웨어는 장담 못하지만 하드웨어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촌놈이 포트가 뭔지는 알고 보겠다는 거야? 희원이 그 엔지니어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조용히 하라고 하자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석이 다가갔습니다. 1층에서 25층까지 뛰어 올라오느라 경비복은 땀에 젖었고 손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모니터 앞에서 밤을 지새우던 화이트 해커처럼 비상한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술 팀원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무기력함에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기석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앉아 키보드 대신 메인 서버 렉의 뒷커버를 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각 모듈을 점검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윤 의원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어설픈 아마추어나 동네 수리공처럼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피아니스트처럼 매우 능숙하고 침착하며 정확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복잡한 케이블 깊숙이 숨겨진 정체불명의 작은 칩, 즉 정교한 스파이 칩을 뽑아냈습니다. 희원은 날카로움이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비원 하기 전에 전공이 뭐였어요? 기석은 고개를 들지 않고 빠른 손놀림으로 회로를 다시 연결하며 대답했습니다.
직업 학교에서 정보 보안을 배웠지만 사정이 있어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희원은 그의 손에 들린 낯선 물체를 바라보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정 때문인가요? 사람 때문인가요? 기석의 손이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사정과 사람, 둘 다입니다, 회장님. 뼈있는 그 대답의 돈과 권력의 냄새로 진동하던 회의실은 마치 어떤 억울한 한이 스쳐 지나간 듯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시간이 지나 벽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킬 때쯤 기석이 일어나 피곤한 듯 기지개를 켜며 짧게 말했습니다. 물리적 해킹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합니다. 태양그룹 같은 거대 금융그룹의 서버를 마음대로 재부팅하다니 미친 소리처럼 들려 방 안의 사람들이 놀랐지만 희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12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화면이 다시 켜지고 카드리더기가 정상 신호를 보냈으며 데이터는 단 1바이트의 손실도 없이 복구되었습니다. 프린터, 서버, 지문 인식기 등 모든 것이 끔찍한 네트워크 마비가 없었던 것처럼 원활하게 작동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이식장치가 신호를 차단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다니.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메인 화면에 있었습니다. 낯선 장치가 제거되자 고위급 내부 계정에서 시스템에 심어놓은 붉은색 악성 코드가 드러났습니다. 윤희원은 오류 메시지를 보고 동공이 수축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버그가 아니라 내부 스파이가 고의로 저지른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기석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묵묵히 서버 렉 뚜껑을 닫고 낡은 공구함의 도구를 챙겨 넣을 뿐이었습니다. 자랑도, 인정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말도 없이 마치 남들이 포기한 것을 고치는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희원은 태양그룹을 이끌며 아부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배신하는 사람 등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았지만 기석에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은 그가 겉보기에 초라한 모습만큼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처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말을 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천하의 여성 재벌 총수가 누구 때문에 말문이 막힌 적은 없었습니다. 기석은 예에 바르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 됐으면 저는 1층 근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섰고 뒤에는 몇몇 사람들이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희원이 복도에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한기석 씨, 잠깐만요. 기석이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기술 어디서 배웠어요? 기석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팽팽했던 그날 밤 처음으로 얼음 여왕의 입가에 였지만 분명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기석이 완전히 사라지자 희원은 가죽 의자에 주저앉아 이마를 짚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전 홧김에 내뱉었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고칠 수 있으면 당장 여기서 당신이랑 결혼해주지. 윗사람으로서 화가 나서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이제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묘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복도 밖 25층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한기석은 비상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달아빠진 구두 굽이 뚜벅거리는 소리를 냈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었지만 그의 눈은 기이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곤봉을 들고 순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고 열망했던 일을 다시 만져본 느낌을 아주 오랜만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노동자와 학생들이 모여 사는 신림동의 허름한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하네리는 곤히 자고 있었지만 낡은 철문 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왔어. 기석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울 장마철 특유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도 그 따스함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아빠 왔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만지다 컴퓨터 케이스에 긁혀 피가 맺힌 상처를 보고 작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똑똑한데 왜 경비원만 해? 기석은 멈칫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질문은 아비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지만 그는 아이에게 자신의 초라한 슬픔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이 맨 목소리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가야 할 곳에 가기 위해 아주 긴 길을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 우리 딸 예린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명과 맞닿은 창문으로 행인들의 발만 보이는 비좁은 반지하 방에서 한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별한 아내의 낡은 나무 상자를 열고 유일하게 온전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여성 재벌의 반쯤 농담 섞인 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에서 의심과 희미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기술적 결함 이상의 인생 역전의 꿈보다 더 큰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재벌가의 어두운 비밀 속으로 그를 끌고 들어갈 만큼 거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기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 자신도 예상치 못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양타워 25층 어둠 속에서 윤희원이 홀로 감시 모니터 앞에 앉아 그가 칩을 제거하던 순간을 돌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처럼 차갑거나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운명적인 순간, 사회 밑바닥의 가난한 경비원과 권력의 정점에 선 여성 재벌이라는 두 운명은 풀 수 없는 매듭처럼 엉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던진 그 한마디는 뒤이어 일어날 끔찍한 사건들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마를 알리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서울. 반지하 새방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골목길에는 새벽 배달을 나가는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기석은 문을 열고 어젯밤 널어놓아 습기 때문에 덜 마른 옷들을 걷었습니다. 두 부녀의 방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좁고 장마철 눅눅한 냄새가 났지만 공사장에서 주워온 나무로 직접 만든 작은 책장 덕분에 환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네트워크, 보안, C++, 파이썬 등 전문 서적과 직업 학교 시절의 흐릿한 복사본 교재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책상이 유일한 창문가에 놓여 있었고 스탠드 불빛은 희미했으며 코드가 빼곡히 적힌 이면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기석은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피곤하거나 태양그룹 사건의 여운 때문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심장이 반응하는 일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고민하게 만든 것은 지난밤 발견한 낯선 코드였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작성된 파괴자의 디지털 서명이었습니다. 가벼운 기침 소리가 생각을 끊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예린이가 열 때문에 충혈된 눈으로 배를 움켜쥐고 나왔습니다. 아빠. 머리가 너무 뜨거워요. 기석은 깜짝 놀라 서둘러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열이 높지? 그는 황급히 해열제를 찾으며 옆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송 아주머니. 아주머니,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살며 부녀를 아껴주던 옆집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들어온 송 아주머니는 창백해진 예린이를 보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아이고. 바이러스에 걸렸나 보네. 기석 총각. 내가 얼른 골목 약국 가서 해열제랑 쿨패치 사올게. 기석은 당황스럽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뒤처리를 위해 그룹 본사로 가야 했습니다. 송 아주머니는 거친 손을 기석의 어깨에 얹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봐. 나랑 주인집 할머니가 볼 테니까. 자네 일이 중요하잖아. 요즘 같은 때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잘리면 안 돼.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앓고 있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자고 있어라. 아빠가 최대한 빨리 올게. 예린이는 아빠의 손가락을 꽉 잡고 꿈결처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아무한테도 괴롭힘 당하지 마. 기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같은 반 친구가 동네 아이들에게 예린이 아빠는 문 지키는 경비원일 뿐이라는 놀림을 듣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지만 또한 그를 매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갓 그친 신림동에서 여의도 금융가로 향하는 길은 물기로 반짝이며 화려한 고층 빌딩들을 비췄습니다. 기석은 저녁 배달 아르바이트 때 쓰는 낡은 스쿠터를 몰았습니다. 낡은 엔진 소리는 지친 사람의 거친 숨소리처럼 들렸고 여의도 섬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고급 승용차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반대로 뜨거웠습니다. 지난밤 윤희원 회장의 눈빛 변화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태양그룹 본사에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 한기석이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고쳤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항상 듣기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문 SKY 대학을 졸업한 젊은 엔지니어가 화물용 승강기에서 나오는 기석을 보고 고개를 쳐들며 비꼬았습니다. 보안 1등 오셨네. 회장님 컴퓨터 서버 고치러 가십니까? 아니면 에어컨 고치러 가십니까 선배님? 뒤에 있던 무리가 폭소를 터뜨렸고 한 명이 악에 섞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시네요. 떨어질 때 크게 소리 지르세요. 저희가 시체 치우러 내려갈 테니까요. 기석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화내지도 반박하지도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고치는 겁니다. 어디 위로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요.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좌중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눈에 서린 불쾌감과 질투는 여전히 바늘처럼 그의 등을 찔렀습니다. 25층 중앙통제실 유리문 앞에서 윤희원은 고해상도 CCTV 화면을 통해 복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기석이 조롱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가식적인 엘리트 엔지니어들의 경멸이 아니라 기석의 태도였습니다. 과하게 반응하지도,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도, 공격적으로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품고도 저렇게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은 대개 살아야 할 아주 큰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며 지난밤 일이 떠올라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을 눌렀습니다. 낯선 코드, 불법 접속 행위, 시스템의 심각한 오류, 그리고 기술팀의 회피와 은폐. 모든 것이 거대한 바위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희원은 넓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한가운데에는 작고한 아버지 윤태수 회장 시절의 낡은 태양그룹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먼지 쌓인 이 서류들을 다시 꺼낸 건 기술적 결함 때문만이 아니라 어젯밤 한기석에게서 들었던 세 글자, 사정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재무 및 기술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다가 낯익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상철, 시스템 보안 수석 엔지니어. 2012년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영구 정직 및 고소를 당함, 윤희원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 이름이 이토록 불안하게 느껴질까요? 그녀는 비공개 내부 조사 기록을 열었고, 아버지의 낯익은 붉은 펜 글씨가 여백에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의 잘못인지 확실치 않음. 원본 로그 재확인 필요. 메모는 도중에 끊겨 있었고, 더 깊이 조사하려다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잉크 자국이 끊겨 있었습니다. 희원은 무의식적으로 서류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는 세월의 바랜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창립 초기 본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남자. 한 명은 그녀의 아버지였고 다른 한 명은 몇 초가 지나서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상철, 그 인자한 얼굴은 바로 한기석의 아버지였습니다. 희원의 목이 타들어갔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세상이 이렇게 좁다고? 그녀는 즉시 기록 보관소에 전화해 2012에서 2013년 구로그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직원은 권영식 부사장의 승인으로 진행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 그의 중요 데이터가 영구 삭제되었다고 우물쭈물 답했습니다. 권영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희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권 부사장에게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습니다. 권력욕이 지나쳤고 모든 중요 회의에 참석하며 전략적 결정에 끼어들었지만 과거의 진실을 은폐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에 연루되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리도록 긴 손가락으로 나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방심해서도 누구를 믿어서도 안 돼, 전부 확인해야. 그 시각 12층 임시 기술실에서는 한기석이 다시 호출되어 점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시스템 경고 문구가 붉게 깜빡였습니다. 기석은 예전 네트워크 설계도와 현재의 것을 하나씩 비교하다가 기이한 일치점을 발견하고 멍하니 멈췄습니다. 원본 설계도에 있던 중요한 연결 노드가 현재 도면에는 마치 누군가 백도어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지운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재빨리 화면을 캡처하고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네트워크 구조를 수정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도대체 이 그룹 내에서 누가 흔적도 없이 원본을 수정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권한을 가졌단 말인가? 그 질문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기술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난 자네 아버지가 죄가 없다는 걸 아네. 내가 문자 보낸 걸 들키면 안 돼. 문자 아래에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2013년 시스템 로그였습니다. 로그인 계정은 cd admin 01. 기석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cd라면 권형식. 그는 목 끝까지 차오르는 두려움과 분노를 삼켰습니다. 어둠 속 누군가가 그를 도우려 하지만 권력자들은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석은 어제의 사고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아래에는 10년 넘게 이어진 어두운 비밀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예린이를 위해, 아버지 상처를 위해, 그리고 덮여있는 진실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동시에 희원은 25층 유리창 앞에서 안개 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기석의 아버지가 찍힌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서류를 흩날리게 했고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의심은 리더의 강력한 직감이 되었습니다. 경영진 누군가가 고의로 죄를 숨겼다. 누군가 충직한 가족의 명예를 짓밟았다. 그리고 어젯밤 시스템을 고친 남자 한기석은 그 죄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비참한 희생자일 뿐이다. 난생 처음 가슴속에서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특별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기석의 아버지가 정말 무죄라면 두 부녀의 인생은 누구 때문에 그토록 망가져 반지하에 숨어 살아야 했단 말인가. 윤희원은 통제실 화면 속에서 외롭게 서버와 씨름하는 한기석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 그리고 당신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어. 다음 날 정오, 여름의 습한 열기가 태양타워의 유리창을 때릴 때쯤 긴장된 밤이 지나고 평온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기석은 인사팀으로부터 긴급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기석 씨는 중대 발표가 있으니 즉시 18층 회의실로 오십시오. 기석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긴 복도를 걷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봐, 너무 높이 올라가더니 아프게 떨어지네. 내가 말했잖아. 경비원이 내부 시스템 고친다고 설치더니 벌집을 건드려서 죽게 생겼다고. 기석은 대꾸하지 않았고 얼굴은 여전히 특유의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양그룹 경비원으로 들어온 이후 이런 악의적인 수근거림에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들의 냉기가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에 대한 끔찍한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기석이 18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실세인 권영식 부사장이 상석에 앉아 비싼 만년필을 돌리며 속을 알 수 없는 침착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술팀장들도 모두 참석해 있었지만 다들 기석의 눈을 피하며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을 만들었습니다. 권영식은 기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기석 씨, 오늘 오전 보안 점검 결과 시스템의 핵심 보안 계층에 대한 불법 접속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접속 계정은 공식 등록되지 않은 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불법 접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님의 지시로 오류를 점검했을 뿐입니다. 권영식이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회장님은 하드웨어의 물리적 오류 수정을 지시했지, 당신에게 시스템 소스 코드 깊숙이 개입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옆에 있던 팀장이 거만한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보안 구역에서 검열받지 않은 개인 노트북을 사용한 건 그룹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겁니다. 기석은 해명하려 했습니다. 제 노트북은 옛날 도면을 확인하는 용도였고 코드는 한 줄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권영식은 마치 잘못된 길을 든 사람을 동정하는 척 가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기석 씨, 당신은 경비원입니다. 월거랭이는 이 건물을 넘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조사를 위해 당신을 지하 4층 기록 보관소로 잠정 전보 조치합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인사 발령서가 기석 앞으로 미끄러져 왔습니다. 보직 변경, 즉시 발효. 아무도 기석이 주먹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린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초 뒤 그는 힘을 풀고 고개를 숙여 종이를 받았습니다. 따지지도, 반항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맞은편 기술팀장조차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과 인내는 복도 밖 직원들을 더욱 들끓게 했습니다. 기석이 회의실을 나서자 벌집을 쑤신 듯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주제를 알아야지. 회장님이 한번 언급해 주니까 기고만장해졌나? 이제 지하에서 쥐새끼들이랑 친구나 하겠네. 금지 구역 들어가서 데이터 훔쳐 팔려던 게 분명해. 가난한 것들은 잃을 게 없어서 막 나간다니까. 계단 구석에 서 있던 청소 여직원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석 씨, 무슨 일이에요? 기석은 씁쓸하지만 선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사님. 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대답은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폭풍을 가리는 얇은 옷과 같았습니다. 태양타워 지하 4층 깊숙한 곳에 있는 데이터 보관 창고, 정직원들도 내려가는 길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기석이 온 힘을 다해 육중한 철문을 밀자 오래전 봉인된 무덤처럼 찬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둑한 공간에 수십 개의 낡은 서버 4기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4개는 2010년 이전에 재고 조사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였고 천장의 LED 등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깜빡거렸습니다. 이곳은 인재를 위한 곳이 아니라 영원히 있고 싶은 사람들을 유배 보내는 기술의 무덤이었습니다.
기석은 낡은 접이식 의자를 끌어당겨 데이터 캐비닛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면 열수록 이상했습니다. 태양그룹 초기 시절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초기 설계도들이 폐기되지 않고 거의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세월에 누렇게 변한 기술 초안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손으로 그려진 낯익은 기호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젯밤 컴퓨터의 현재 설계도에서는 수정되어 있던 바로 그 기호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원본 설계도에는 기호가 온전했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스템 오류도 우연한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뿌리부터 구조를 고의로 뜯어고친 짓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설계도들도 펼쳐보았지만 모두 같은 이상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사익을 위해 오래전 네트워크 구조를 몰래 바꾼 것입니다. 방안이 손이 시릴 정도로 추웠지만 기석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는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자신을 끌고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딸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고 문이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기석은 화들짝 놀라 방어 태세를 갖추고 돌아섰습니다. 윤희원 회장의 측근인 오 비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석 씨, 왜 여기로 발령 났어요? 메인 서버 불법 접속 혐의라면서요. 기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혐의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전 힘없는 경비원일 뿐이니까요. 오 비서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주위를 살피며 작게 말했습니다. 권영식 부사장 조심해요. 10년 전 유출 사건이랑 관련 있다는 소문을 얼핏 들었어요. 기석은 움찔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오 비서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름은 말 못해요. 하지만 감시당하는 건 기석 씨뿐만이 아닐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 말에 기석은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누군가 10년 전 사건을 들추고 있고 자신이 제거 대상 1순위라는 것을. 오 비서가 떠난 후 기석은 어둠 속에 숨겨진 다른 캐비닛을 계속 뒤졌습니다. 세 번째 줄, 네 번째 서랍. 그의 손에 2013 시스템 테스트 로그, 한상철이라고 정성스럽게 쓴 라벨이 붙은 낡은 USB가 든 작은 철제 상자가 잡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USB에는 아버지의 프로그래밍 스타일과 매우 흡사한 코드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주석을 다는 기호, 변수 명명법, 논리를 기록하는 방식. 모든 것이 너무나 똑같다. 그리움과 고통으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스 코드에도 영혼이 있단다, 아들아. 그걸 짠 사람의 숨결이 명령어 한 줄 한 줄에 남아있지. 기석은 아버지가 무죄임을 알았지만 진실의 증거가 이 화려한 빌딩 밑바닥 버려진 지하실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 기석이 획 돌아섰습니다. 누군가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형체가 번뜩이더니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석은 살금살금 다가가 캄캄한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발자국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의 USB를 꽉 쥐었습니다. 당장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경비원일 뿐이고 그의 말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부사장이 내부에서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비밀을 건드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데이터 캐비닛을 바라보며 눈빛을 굳혔습니다.
이것이 명예를 훼손당하고 억울한 한을 품은 채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증명하려 했던 진실이라면 아들 한기석이 그 멈춰버린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앞길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 긴 하루의 회의와 산더미 같은 보고서에 파묻혀 있던 윤 의원은 한남동 부촌의 저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폭풍전야의 서울 하늘은 무더웠습니다. 집 안의 조명은 따뜻했지만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저택은 텅 비고 낯설 정도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고 아버지의 서재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지 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권영식의 그 기이하고 불안한 태도를 본 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무언가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스탠드를 켜자 호두나무 책상 위로 노란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근무날 실수로 쏟은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희미한 담배 냄새까지 그대로라 눈시울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녀는 비밀 서류함을 열어 시간의 먼지가 덮인 문서들과 낡은 시스템 설계도, 태양그룹이 작은 통신 회사였던 시절의 보고서들을 꺼냈습니다. 서랍맨 아래에 끼어 있던 갈색 가죽 상자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쓰던 돋보기, 몽블랑 만년필, 손으로 그린 도면, 그리고 낡은 가죽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희원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눈에 들어오자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버지인 고 윤태수 회장이 파란색 기술직 유니폼을 입은 순박하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정성스런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기술팀 시스템 전환기 2012년 윤태수와 한상철. 한상철, 한기석의 아버지. 순간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고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핑 돌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내부 보고서에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고 간 배신자라고 적힌 사람과 형제처럼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을까요? 그녀는 사진 뒷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붉은 펜으로 급하게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상철의 잘못이라고 믿지 않음. 로그가 수정됨. 권영식의 접속 권한 재확인 필요. 권영식. 그 이름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적어두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찾으려다 없던 세력에게 저지당한 걸까요? 희원은 충격과 분노, 고통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 그녀는 시스템 기록을 맹신했습니다. 누군가 권력으로 진실 자체를 조작했을 거라는 의심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장해 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배만호 아저씨 맞으세요? 저 윤의원입니다. 수학이 넘어 남자의 목소리는 탁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희원이냐?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그리 떨리냐? 아저씨를 급히 뵈야겠어요. 저희 아버지랑 상철 아저씨 이야기예요.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장소를 정한 뒤 1층으로 뛰어내려가 스포츠카를 타고 밤거리로 질주했습니다. 늙은 엔지니어 배만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에 있었고 그는 조기 은퇴 후 그곳에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급정거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나왔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집으로 맞이해 차가운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2012년 일 때문에 왔구나. 윤 의원은 가방을 꽉 쥐고 앨범 속 사진을 꺼내 배만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랑 상철 아저씨 사진이에요. 그런데 뒤에 아버지가
배만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한때 우리는 친형제처럼 일했지. 당시 상철이는 팀 최고의 엔지니어였고 내 아버지는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단다. 그럼 왜 보고서에는 상철 아저씨가 파괴 공작을 했다고 되어 있나요? 배만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내부조사팀장이 바로 권영식이었으니까 낡은 목조 주택에 울려 퍼진 그 이름은 과거의 무게로 공간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배만호가 안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뒤적이다가 칠이 벗겨진 작은 은색 USB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이걸 10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 내 아버지는 언젠가 진실이 파헤쳐지는 날이 오면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지. 여기에는 사고 당일 밤 상철이가 짠 원본 코드가 들어있다. 이건 상철이가 구멍을 만든 게 아니라 회사를 구하기 위해 메웠다는 걸 증명해 주지. 희원이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기석 씨 아버지가 무죄라는 말씀이세요? 배만호가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죄일 뿐만 아니라 상철이는 그의 경쟁사에게 넘어갈 뻔한 태양을 구한 은인이다. 하지만 다음 날 로그 시스템이 싹 지워졌지. 그날 로그를 삭제한 접속 계정은 단 한 사람 것이었다. 그가 이글거리는 분노의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권형식, 희원은 손이 떨릴 정도로 USB를 꽉 쥐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며칠간 느꼈던 모든 의심이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스판 데이터 창고로 쫓겨난 한기석을 떠올렸습니다. 동료들에게 조롱받으며 복도에 홀로 서 있던 그의 체념하고 인내하는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아픈 몸으로 유일한 버팀목인 가난한 아빠에게 의지하는 깡마른 예린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회의를 되돌아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비웃음, 독설, 쓰레기를 보듯 경멸하는 눈빛들.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진실로 맞춰졌습니다. 한기석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쓴 것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온 가족이 하늘을 찌를 듯한 원통함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원은 일어섰습니다. 수년간 비즈니스 정글을 헤치며 누구를 위해서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그녀였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차에 타 문을 쾅 닫았지만 시동 버튼을 누르자마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운명을 한탄한 적 없는 남자를 위해 울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아빠가 괴롭힘 당하는지 묻는 순진한 6살 아이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미처 말하지 못하고 떠난 존경하는 아버지를 위해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죄책감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존심과 오만함으로 그 남자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고치면 결혼해주지. 정작 그는 그룹 총수인 자신도 모르는 잔혹한 억울함과 홀로 싸우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윤희원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에서 나약함이나 차가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무서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한기석, 당신과 당신 가족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게 하지 않겠어. 맹세. 오후가 되자 여름 석양이 신림동 빈민가의 양철 지붕 위를 슬픈 노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좁은 골목은 아이들이 갈라진 시멘트 바닥에서 뛰어노는 소리만 들릴 뿐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때 검고 매끈한 최고급 세단이 비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서자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웬 비싼 차야? 번지수 잘못 찾았나 보네. 하지만 차 문을 열고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포브스 표지에나 나오던 젊은 재벌 윤희원이었습니다. 심플한 흰 셔츠 차림이었지만 우아한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와 옅은 화장의 얼굴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또렷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주택가 앞에 서서 반지하 특유의 곰팡이, 냄새에 적응하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태양그룹 보안 시스템을 고친 천재가 아이를 키우며 사는 곳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희원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갔고 하이힐 굽이 울퉁불퉁한 바닥에 부딪혀 또각거렸습니다. 주민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팔던 할머니가 겁먹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가씨, 누굴 찾으러 왔수? 희원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석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살에 들린 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기석이 총각 찾아왔어? 쟤는 저기 지하 끝방 사는데. 걔가 뭐 잘못해서 잡으러 왔수? 윤희원은 안심시키듯 미소 짓고는 알려준 대로 복도 끝방으로 향했습니다. 똑똑 두드리자 낡은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좁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기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희원이 실물로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 몇 가닥이 석양을 받아 평소의 차가운 얼음 여왕 이미지와는 다른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지만 그가 더 묻기도 전에 예린이가 안에서 뛰어나와 낯선 예쁜 언니를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희원은 허리를 굽혀 아이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안녕, 내가 예린이니?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허리에 손을 얹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와, 언니 진짜 예쁘다. 혹시 영화 배우세요? 그 순수한 질문에 희원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럽고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니란다. 언니는 배우가 아니라 아빠의 직장 동료야. 기석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문을 활짝 열고 그녀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발을 한 번만 떼면 생활 공간이 다 닿을 정도로 비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부녀의 정이 가득 느껴지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나무 선반 위에는 두꺼운 IT 전문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낡은 탁상용 선풍기는 서울의 무더위 속에서 한숨을 쉬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희원은 방 안을 둘러보며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인재가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10년 가까이 고통받아야 했다니. 그녀는 불쾌감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랑 이런 환경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됐어요? 기석은 예린이의 색칠 공부책들을 정리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내가 지병으로 떠난 뒤부터니 3년 정도 됐습니다. 짧지만 진실한 그 대답은 희원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일부러 창밖을 보는 척 고개를 돌렸지만 예린이는 여전히 낡은 헝겊 인형을 가지고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희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유일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칠이 벗겨진 나무 책상 위에 은색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기석 씨, 이제 더 이상 침묵하며 참을 필요 없어요. 기석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상처받은 사람 특유의 본능적인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어서 침묵한 겁니다. 회장님. 저는 경비원이고 회장님은 그룹 총수이신데 저 같은 천한 사람의 진실 따위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윤희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습니다. 기석은 침묵했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감히 큰 희망을 품지는 못했습니다. 희원은 USB를 그에게 살짝 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상철 아저씨는 그의 오류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닙니다. 로그를 수정하고 악성 코드를 심고 시스템 수치를 조작한 건 다른 사람이에요. 기석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물건이라도 만지듯 차가운 USB에 손을 댔습니다.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단서를 남기셨지만 누군가가 끝까지 조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기석은 손바닥 안에 USB를 꽉 쥐었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힘을 빼면 비눗방울처럼 사라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10년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지난 세월 억울하게 쌓인 고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희원이 말을 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기이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한기석 씨,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진실을 다시 빛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돕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빚을 져서도 제가 당신에게 빚을 져서도 아닙니다. 그저 제 아버지가 하고 싶었지만 미처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석은 이 권력 있는 여자 앞에서 소리 내어 울지 않으려 두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는 멸시와 조롱 속에서 짓눌려 온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숨을 되찾으려는 듯 거칠게 호흡했습니다. 희원은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경계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직 저를 의심하나요? 기석은 씁쓸하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제 편에 서줄 거라는 걸 믿지 못할 뿐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유로 당신 편에 선다고 생각해요? 기석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고칠 수 있으니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셨겠죠. 하지만 제 아버지 일은 제가 감히 닿을 수 없는 상류층과 관련된 일입니다. 희원은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명령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기석은 놀랐지만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희원도 비좁은 방에서 그와 마주섰고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그는 기세에 눌려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리더의 위엄이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일시적인 흥미로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한기석 씨, 저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온 겁니다. 당신의 실력을 믿고, 당신 아버지의 무죄를 믿고, 당신이 지금보다 수천 배는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석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누군가 동정이나 시혜가 아닌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쥐고 있는 USB 위에 가느다란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진실을 뒤집읍시다. 마치 운명처럼 그 한마디가 눅눅하고 비좁은 자취방을 환하게 밝히는 듯했습니다. 기석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희원은 의자에 앉아 그의 낡은 노트북을 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접속 로그를 메인 서버부터 백업본까지 전부 수집할 겁니다. 3일 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겁니다. 그때 당신이 태양그룹의 모든 경영진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기석은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사회 앞에 선다고요? 전 경비원일 뿐입니다. 저는 희원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경비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술팀 전체를 합친 것보다 이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기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년 동안 깊이 묻어두었던 강렬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을 느끼기도 두려웠고 희망을 품었다가 비참하게 실망할까봐 두려워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희원의 눈에서 타오르는 결의를 보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린이가 달려와 기석의 다리를 끌어안고 큰 눈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예쁜 언니가 아빠 컴퓨터 고치는 거 도와주는 거야. 아이의 엉뚱한 질문에 두 사람은 저도 모르게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가볍고 진솔한 그 웃음은 몇 분 전에 숨막히는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희원은 허리를 굽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는 아빠처럼 컴퓨터를 잘 고치진 못하지만 잘못된 일이나 불공평한 일을 고치는 건 잘한단다. 기석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눈빛이 점차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희원이 승리를 확신하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이 순간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밖에서는 저녁바람이 지붕의 양철판을 건드리며 건조한 소리를 냈고 곧 닥쳐올 거대한 장마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초라한 방 안에서 한기석은 10년의 암흑기를 지나 처음으로 빛을 향해 진정한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가 태양타워의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려 마천루 전체를 우울하고 신비로운 막으로 감싸는 듯했습니다. 로비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그룹 내부의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곧 천지개벽할 큰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내 루머는 아침 뉴스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고 수준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부문사장, 기술부장, 핵심 인력들은 오전 9시까지 25층 대회의실로 집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스템 일정에도 없던 이례적인 회의였습니다. 회사 전체가 숨을 죽이고 폭풍을 기다렸습니다. 25층 회의실은 웅장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중앙에는 윤이 나는 긴 갈색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최고급 가죽 의자들이 반원형으로 엄숙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의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태양 보안 시스템 특별 보고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제자리에 앉았고 공기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앞둔 법정처럼 무거웠습니다. 뒤쪽에 선 기술팀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2013년 스캔들 관련이라던데? 권영식 부사장이 연루됐다나 봐. 말도 안 돼. 권 부사장은 일 처리가 얼마나 빈틈없는데. 귀신도 모를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화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윤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권위적인 검은색 핏된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오늘 그녀의 눈빛은 차가움뿐만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치열한 인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운명의 순간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해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 뒤에는 법무팀장과 금색 배지를 단 내부 보안팀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권영식 부사장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윤 의원은 그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단상에 꿋꿋이 서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코드 한 줄, 또 한 줄, 그리고 복구된 삭제 로그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희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명확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룹에서 10년 넘게 묻혀있던 진실을 다시 마주할 것입니다. 장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고 윤태수 회장과 또 다른 한 남자였습니다. 이분은 초기 사이버 보안 수석 엔지니어였던 한상철 씨입니다. 희원의 목소리는 낮지만 울림 있게 이어졌습니다. 2013년 심각한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어 해고된 분이 바로 한상철 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그날 밤 작성한 코드입니다. 보고서에 적힌 오류 코드가 아니라 오류를 막기 위한 패치 코드였습니다. 기술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눈을 크게 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 코드는 저희가 사내 교육 때 배운 거잖아요. 제로데이 취약점을 막는 정석 코드인데. 어떻게 상철 아저씨가 그 시절에 저걸 썼죠? 시대를 10년이나 앞서갔는데요. 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 코드를 창시한 사람이니까요. 회의실은 충격으로 진공 상태가 된 듯했습니다. 이어 화면에는 10년 전 삭제된 접속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붉게 깜빡이는 IP 주소. 계정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최고 관리자 애드민 CD01분. 군중 속에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CD01은 권영식 부사장의 고유 식별 코드잖아. 권영식이 핏기 없는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10년 전에 이미 종결된 내부 보고서야. 과거를 들추지 마. 희원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종결입니까? 아니면 범죄 은폐입니까? 방 안의 긴장감이 폭발할 듯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래전 CCTV 영상에서 복원된 흐릿한 비디오가 재생되었습니다. 2013년 사고 당일. 파란 셔츠를 입은 남자가 한밤중에 몰래 물리 서버에 접속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걸음걸이와 얼굴 윤곽은 누구와도 혼동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과 극도의 분노가 연쇄 반응처럼 퍼져나가며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었어. 믿을 수가 없네. 그럼 우린 10년 동안 배신자를 모시고 살았던 거야. 권영식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저건 가짜야. 딥페이크라고. 10년 전 로그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어. 희원이 몸을 돌려 연민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기석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경비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인형을 꼭 껴안은 예린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한 기술 직원이 더듬거렸습니다. 기석씨? 당신이 상철 선배님 아들이었어. 기석은 유니원 외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그녀는 진실의 무대로 올라오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석이 단상으로 다가갔고 예린이는 낯선 검은 양복 무리들을 보고 겁을 먹은 듯 아빠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거창한 연설도 눈물 섞인 호소도 필요 없었습니다. 기석은 그저 회의실을 향해 90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겸손한 행동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비웃고 경멸하고 태양의 시스템을 만질 자격이 없다고 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위대한 포용력만이 느껴져 방 안의 많은 이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한 여성 엔지니어가 감정이 북받쳐 입을 막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기석씨. 기석은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권영식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기석에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서 있어? 학위도 없는 경비원 주제에. 이딴 싸구려 감성파리로 회사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갑자기 끼어들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예린이가 떨면서도 또랑또랑하고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진짜 똑똑해요. 예쁜 회장님 컴퓨터도 아빠가 다 고쳤단 말이에요.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진함에 피식 웃던 직원도 기석이 아이를 달래며 손을 꽉 쥐는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희원은 평정심을 찾고 권영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권영식 씨, 그녀의 목소리는 식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유능한 엔지니어의 명예만 짓밟은 게 아닙니다. 한 가족의 미래를 파괴했고 그들을 10년 동안 밑바닥 빈곤과 수치심 속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승진하고 내부 권력을 장악했죠. 권영식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난 회사를 위해 그랬어. 태양의 생존을 위해서였다고. 희원이 고개를 기울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당신의 권력욕 때문이었지. 끔찍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선언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권영식 부사장의 직무를 영구 정지하고 형사 고발을 위해 검찰 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험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감히 그를 두둔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보안팀이 다가와 권영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시죠. 그는 미친 사람처럼 뿌리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안 돼. 못 가. 저딴 쓰레기 같은 로그 말고 법적 증거가 어딨어. 고소할 거야. 하지만 그가 범행을 부인하며 발악하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의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자동 연결 성공. 권영식의 기기가 백도어 포트에 접속했습니다. 그가 죄를 부정하는 순간 움직이는 증거가 튀어나왔습니다. 희원이 과거 접속 포트를 열어두었고 그가 변호사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켜자마자 습관적으로 설정된 기기가 외부 불법망에 자동 접속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악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희원은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본인이 직접 증거를 만드셨군요. 권영식은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기석은 그곳에 서서 말없이 딸을 안았고 무거운 짐을 벗은 듯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제 이름을 되찾은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운명의 회의 다음 날 태양타워는 언제 어둠이 있었냐는 듯 아침 햇살 아래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사내 뉴스는 로비부터 회계팀까지 단 하나의 화제로 떠들썩했습니다. 권 부사장의 체포 소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 한상철 엔지니어. 그의 이름은 화려한 로비 중앙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복원되어 확대된 빛바랜 사진이 태양 보안 시스템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는 금박 글씨 아래 엄숙하게 걸렸습니다. 직원들은 지나가다 발을 멈추고 경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의가 이토록 선명하게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기석은 예린이를 안고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만에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듯 차가운 유리 액자에 손을 대었습니다.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부녀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세상이 알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예린이가 아빠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보면 슬퍼해. 기석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터뜨리며 급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빠 안 울어.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그때 지나가던 기술팀 직원들이 그를 보고 머뭇거렸습니다. 지난번 그 팀장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기석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말하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기석은 원망 하나 없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오해한 적이 많은 거려.
이제부터 서로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소박하고 진심 어린 말에 몇몇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경비원은 누구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대인배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희원 회장은 12층 작은 회의실에서 기석을 만났습니다. 그가 밤새 코드를 분석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석 앞에 그룹 로고가 박힌 진청색 파일을 놓았습니다. 발령 결정서입니다. 이사회에서 당신을 태양그룹 최고 보안 고문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기석은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잡았습니다. 제가 고문이요? 제가 그런 큰 자리를 맡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희원이 단호한 눈빛으로 말을 잘랐습니다. 이 건물에서 당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남긴 시스템의 케이블 하나, 네트워크 계층 하나, 약점과 강점까지 모두 꿰뚫고 있잖아요. 전문가들도 못 본 히든 코드까지 찾아냈고요.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기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방구석에서 가족 그림을 색칠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예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고뇌의 찬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이가 앓고 난 뒤라 아직 약합니다. 저는 야간 근무가 익숙하고 낮에는 아이를 봐야 합니다. 고문직은 시간도 불규칙하고 압박도 심해서 아이를 잘 돌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희원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놀라움이 존경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원하시는 대로 경비직을 유지하세요. 언제든 준비가 되면 고문실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강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존중과 약속이었습니다. 기석은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먼저 다하게 해주십시오. 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의 그 결정을 존중해요. 일주일 후, 태양그룹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가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름은 기석의 아버지를 딴 한상철 네트워크 연구실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동판 제막식이 열리자 직원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석은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희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진작 이런 대우를 받으셨어야 했어요. 기석은 서울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얕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희원은 평소의 날카로움이 사라진 부드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떠난 분들도 언제나 우리 뒤에서 진실을 찾도록 돕고 계시니까요. 기석은 대답 대신 주먹을 살며시 쥐며 10년의 폭풍우 끝에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그날 오후, 직업병을 못 이긴 기석이 기술실에서 고장난 커피 머신을 끙끙대며 고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윤희원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와 기술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거 고치면 나랑 결혼하는 거예요. 기석은 깜짝 놀라 드라이버를 떨어뜨릴 뻔했고 얼굴은 잘 익은 감처럼 새빨개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환호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놀렸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셨다. 이건 전 직원 앞에서 한 금과 옥조 같은 약속이에요. 격리팀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기석 씨, 그날 회의실 앞에서 희원 언니가 선언한 거 잊으면 안 돼요. 기석은 쑥스러워 머리만 극적였고 등 뒤에 있던 예린이가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아빠, 희원 언니가 아빠랑 결혼한대. 아빠는 어때? 비웃음이 아닌 진심 어린 축복의 웃음소리가 기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태양그룹 옥상에서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소박하고 따뜻한 회식이 열렸습니다. 비싼 와인도 유명 가수도 없었지만 반짝이는 전구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폭풍우를 함께 건너온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기석은 다림질이 잘된 익숙한 경비복 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희원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지만 도시의 어떤 불빛보다 빛났습니다. 그녀가 나직하지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한기석 씨, 그날의 약속 기억해요. 기석은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땐 제 자신을 증명하려고 기계 고치는 데만 집중해서 농담이신 줄 알았습니다. 희원은 고개를 기울이며 밤의 어둠도 녹일 듯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석은 용기를 내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 아직 제 인생을 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딸아이에게 더 좋은 삶을 빚지고 있습니다. 저는 희원이 그의 굳은 살 박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을 막았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대신 고쳐줄게요. 기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과 똑같은 진실한 믿음과 책임감, 그리고 사랑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밤바람에 치맛자락이 살랑거렸고 두 사람은 소란스럽지도 화려하지도 않게 따뜻한 조명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옥상 아래서 그들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풍경이었습니다. 사랑에는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심과 충만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날의 가벼운 손잡음은 상처와 외로움을 겪은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희원이 고치면 결혼한다 고 말하는 짧은 영상이 SNS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감동적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어떤 남자는 스펙이나 돈이 아니라 인품과 의지로 성공한다. 그리고 어떤 여자는 지위와 상관없이 진짜 남자를 알아보는 지혜를 가졌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한기석의 강인한 눈빛이 주는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스펙과 학벌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헬조선 사회에서 한기석의 이야기는 시원한 바람과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과 사회 밑바닥 생활을 견뎠지만 가난 때문에 재능과 인격을 잃지 않았기에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10년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인내였습니다. 윤희원 또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편견 없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배달원, 경비원, 서비스직 종사자를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 각자에게는 숨겨진 이야기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희원과 기석의 사랑이 아름다운 건 신데렐라 스토리라서가 아니라 서로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윤희원 회장이라면 처음 본 경비원에게 자신의 명예를 걸고 전적인 신뢰를 보낼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